이런 오픈 AI가 GPT, 챗GPT를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글이 만든 것이고요. 구글이 세상에다가 공짜로 풀어준 거예요. 가장 큰 일종의 인공지능 두뇌는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챗GPT가 거의 모든 산업의 서비스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경제 관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거의 결정되고 확정된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차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나마 없어질 자리를 인공지능이라도 없으면은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솔트룩스 대표시죠? 이경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뭐 챗GPT라는 게 갑자기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네. 요즘같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그 인기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기술이라는 게 원래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제 호기심을 넘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 챗GPT 그동안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워낙 뭐 네.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던 네. 단어였죠. 그래서 네. 뭐 그렇게 뭐 매력적인 단어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챗GPT라는 게 나오면서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전과 정말 이 뭐가 달라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챗GPT가 가져온 큰 현상 중에 하나는요. 우리들이 뭔가의 기술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기술이 얼만큼 놀라운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데에서 이제 우리가 참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직접 사용하고 직접 활용한 결과를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랬던 경우가 몇 번 더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인터넷이나 월드와이드 앱이 활성화되어 있던 거는 인터넷은 되게 오래됐는데 웹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네. 또 예를 들면 휴대폰과 또 휴대폰을 통해서 뭔가 예를 들면 인터넷에 접근하던 것은 있었는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빠르게 와서 카카오톡 같은 게 생겨난 거죠. 약간 그렇게 뭔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분기점에서 혹은 뭐 전환기적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 네. 이 생성형 AI라는 게 약간 좀 생소할 때가 있거든요. 이 개념을 한번 정확히 좀 잡아주시면요. 네. 실제로 여태까지 인공지능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또는 예를 들자면 글이라 그러면 글을 읽고 해서 실제로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이나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할 수 있냐는 데 집중했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러면은 운전을 하다가 길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인지 사람이 건너가는지를 인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인지 중심의 인공지능에서 이제는 사람처럼 말하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와 같이 창조적인 역할을 하거나 바깥쪽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또는 고민하고 있는 것을 표출하는 일종의 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인공지능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한 6년 전쯤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내놓기 시작한 것과 좀 더 오래 봤을 때는 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한 9년 전쯤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이 이젠 인공지능이 뭔가를 뭐 글자를 인식을 하고 음성을 인식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음성을 생성하고 그림을 그려내고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끔 만들어줬죠. 그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뭔가 이 AI를 활용해서 일반인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신선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아이폰 어떻게 아이폰하고 비교를 해? 그 이상의 어떤 혁명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정말 그 정도의 어떤 이 혁신인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분야를 뭐 30년 이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잠깐 자료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요. 네. 챗GPT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 사용자한테 확산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제 챗GPT 팩트시트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넷플릭스 지금 뭐 아마 국내 한국 사람들 4-5명이 한 분은 거의 매일 넷플릭스를 보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넷플릭스가
1억 명 사용자를 달성하는데 3,500일이 걸렸습니다. 페이스북이 대략 한 1,500일, 인스타그램이 거의 800, 900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3년이 걸린 거죠. 챗GPT가 1억 명 사용자를 확보를 하는데 50일이 걸렸습니다. 아, 압도적이네요. 그 비교가 되지가 않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3억 명이 넘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챗GPT가 문장을 생성하는 게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전 세계 언어를 한꺼번에 배웠거든요. 95개 언어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뭐 한국말을 따로 배우고 영어를 따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제 관점으로 보자면은 단어 수는 한 4천억 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들을 막 모아서 얘한테 집어넣는데 거기엔 영어도 포함되어 있고 불어도 포함되어 있고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량이 4천억 단어라고 그러면 얼마인지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오늘 오기 전에. 제가 24시간 책을 읽어서 그 문서를 다 읽은다면 몇 년이나 걸릴까? 한 5천 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5천 년 동안 읽어야 되는 분량의 문서와 책과 위키피디아 각종 정보들을 얘가 5개월 만에 다 읽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과거처럼 우리는 한국 시장에서 시작했어, 미국에서 시작했어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동시다발적으로 95개 언어로 전 세계 모든 고객에게 동시에 개방이 된 거죠. 이 임팩트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다른 서비스 임팩트보다 확실히 큰 건 사실입니다. 하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네. 인종, 언어 상관없이 동시에 이 충격을 맛본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서 뭐 우리도 개발하고 있었어 하면서 이제 막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챗GPT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능의 우수성 이거와 우리 이제 토종 언어로 개발되는 이런 챗GPT 그러니까 이런 언어 이 생성형 AI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기가 더 그 로컬로 봤을 때는 더 섬세하고 자세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좀 네, 헷갈리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얘기하는 생성형 AI는 굉장히 넓은 분야고요. 그 중에서 챗GPT 같은 것을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인데 사람이 말로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대화형 인공지능의 가장 밑에 중요한 요소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많은 글을 읽고 스스로 언어를 공부를 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LLM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LLM에 관련된 거에 기반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답을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그놈이 그놈이다. 다시 사실 얘기하면은 출발점은 6년 전에 구글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 일종의 아키텍처를 논문으로 개방하고 또 소스 코드까지 완전히 개방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는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구글이 만든 것이고요. 구글이 세상에다가 공짜로 풀어준 거예요. 그걸 이제 오픈 AI가 내큼 가져다가 시도를 한 건데 실제로 그럼 구글은 안 했냐? 구글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런데 오픈 AI가 잘한 것은 명확한 애플리케이션하고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는 걸 목표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오늘 그 얘기도 좀 나눌 것 같은데 구글은 이 서비스를 내놓는 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겁내했어요. 그러게요. 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지금 챗GPT의 핵심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사실은 다 구글 멤버들이라고 네. 네, 그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드리고요. 여하간에 그런데 이제 오픈 AI는 겁내지 않고 얘한테 더 많은 데이터도 학습했지만 학습한 결과를 갖고 저희 쪽에서는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책을 학습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시도를 한 거예요. 다시 이제 대표님 질문으로 돌아간다면요. 전 세계에 이렇게 그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100개가 넘습니다. 그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발달된 언어 모델을 만든 데가 어디냐? 그럼 당연히 구글일 텐데 구글은 오히려 서비스에서 좋은 성능을 못 내요. 근데 복병이 누구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언어 모델은 가장 큰 일종의 인공지능 두뇌는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중국이 그걸 아직 개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 논문 딱 한 편밖에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대표님 질문하신 근데 구글은 왜 기술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도 많고 컴퓨터도 좋은 컴퓨터를 전 세계에서 제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치고 나가지 못했냐.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글은 잃을 게 참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인공지능에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이기도 한데 구글이 뭘 내놓으면은 고객이 또는 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은 대략 95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구글이면. 근데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켓 쉐어가 제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냥 한 80점만 넘어도 야 너희들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요번 같은 경우로 보면 오픈 AI가 사람이 보기에 한 90점 정도의 성능을 내고 오히려 구글은 90점보다 조금 떨어진 한 87점 정도 성능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에 대해서는 와 니들 그 정도면 엄청나게 잘했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글 보면 오히려 굉장히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 이틀 만에 시가총액 250조 원이 날아간 거죠. 두 번째 구글의 가장 큰 문제는 카니발리즘입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은 카카오톡이 성장을 했었던 거하고 같은 비결의 문제가 있어요. 카카오가 2010년도에 창업을 했죠. 그렇죠? 근데 2010년도에 창업을 하고 나서 2011년도, 12년도부터 원래 거기 있었던 멤버들이 채팅을 했었던 분들이니까 그 채팅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하자란 단순한 서비스 아이디어 갖고 시작을 했죠. 근데 맨 처음에 고객은 누구였냐면 초등학생, 중학생들하고 학부모 엄마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R이라 그래서 문자 하나 보낼 때마다 100원씩, 200원씩 돈을 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부모님, 특히 엄마들은 그 R이 자꾸 줄어드는 것에 민감했었을 터에 공짜 문자 서비스가 나온 거죠. 거기다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반 친구들이 한꺼번에 얘기할 수도 있고 엄마들도 한꺼번에 모여서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막 우후죽순 퍼져나갈 무렵에 당연히 KT, SKT 내부에서도 우리도 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시도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KT, SKT가 문자로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카카오톡이 나왔다고 해서 카카오톡하고 똑같이 공짜 문자 서비스를 하는 순간에 그 매출과 영업이 전체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데 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구글도 똑같은데요. 현재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 다시 말해서 수익의 50% 이상이 광고 수익입니다. 어떤 광고냐? 키워드를 집어넣고 키워드에 대해서 비딩을 붙여서 우리 뭐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 네이버도 똑같은데 키워드를 경매 붙여서 광고에서 검색 결과 상위에 위치시켜 주는 게 지금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 모델이잖아요. 네. 그런데 구글은 실제로 검색 매번 할 때마다 키워드 광고 또 사람이 클릭했을 때마다 그거에 대한 광고비를 받아먹죠.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또 거기에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클릭을 해가지고서는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클릭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네. 않으면은 안에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클릭할 때 또 돈을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들은 읽고 나서 이 815 머니터계는 대표님이 계신데 이런 경력이 있으시네. 이분은 누구지? 하고 또 검색해 봅니다. 검색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죠. 구글은 현재의 수익의 50%가 광고 모델이고요. 네이버는 그래도 쇼핑을 많이 키워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20몇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는요. 광고를 아예 없애버려요. 다시 해서 검색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검색 30번 할 거를 질문 2번으로 끝내버리거든요.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서 문서를 읽어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얘한테 질문하면 되니까요.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구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익의 50%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 비즈니스 모델 전체가 급격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카니발리즘에 대해서 옛날 카카오톡에 대해서 통신회사들이 문자를 공짜로 못했듯이 구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경쟁자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내면서 동시에 그게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은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지점에서 네. 이제 상충되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투자하신 분들 뭐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는 것이냐 혹은 기존의 비즈니스 이익을 확 깎아버릴 어떤 그 매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글과 같은 그래서 네이버라든가 이런 포털에서 개발을 해서 했을 때 네.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있거든요. 일단 저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왜
투자업계에서는 텐베거라는 용어 종종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10배 수익이 아니라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뭐 종목일 수도 있고 또는 성장 시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 40년, 길게는 50년 동안에 그 정도 성장한 단일 시장이나 단일 투자 종목이 있었냐? 그러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면은 1981년도에 IBM PC가 나온 해거든요. 그 해에 IBM이 PC를 내놨을 때 진짜 세계적인 석합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는 이런 PC 딱 100대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 사람이 왜 이렇게 고성능 컴퓨터를 필요로 하냐. 계산기만 있고 책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개인 집집마다 최소한 한 대에서 2대 이상 있는 집도 있죠. 회사의 자리마다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잖아요. 이게 1981년도 있고 그때 만들어진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도스를 집어넣은 거죠. 이후로 14년 후가 1995년도인데 94년도부터 브라우저가 나오기 시작, 웹 브라우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94년도에 그래서 아마존이 창립을 했고요. 구글이 97년도인가에 아마 창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이게 왜 필요해? 책을 책방에 가서 읽어보고 사야지. 그걸 어떻게 인터넷에서 구매해? 옷 같은 걸 인터넷으로 구매하는데 이건 불가능해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결국은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요. 스마트폰 때도 똑같았었습니다. 사실 그 스마트폰 나왔을 때 그를 격렬히 반대를 했었던 기업이 누구냐? 노키아였어요. 예, 노키아 이 스마트폰 쓸모없는 거다. 그래서 노키아는 그 후로도 5년 동안에 제대로 된 스마트폰을 내놓지도 못했죠. 네. 반면에 삼성은 기를 쓰고 쫓아갔어요. 그 당시 옴니아라는 게 스마트폰도 아니었는데 피처폰인데 스마트폰 흉내를 내려고 노력을 했었지 2년 동안에. 그 옴니아 대란 사태가 대란 사태가 떠오르는군요. 그리고 삼성 주가 퍽퍽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극복을 했죠.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81년도부터 해가지고선 그렇게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인터넷 시대 때, 웹브라우저 시대 때는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구글과 네이버와 또는 예를 들면 그 외에 아마존 같은 회사처럼 성공을 못했죠. 또는 거꾸로 얘기하면 네이버 같은 회사가 또 아마존 같은 회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땐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는데 카카오를 못 이겼어요. 네. 우버를 못 만들어냈어요. 그 참 희한한 일이죠. 그 많은 비용과 기술과 에너지와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대표님 질문하신 것에서 제 관점은요, 제 내피셜은 가치라는 것이 기존 조직에서 기존 방식대로 가치가 창출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이 시작됐던 시대에 주름 잡고 있었던 삼성이 만든 유니텔, LG가 만든 채널I, KT가 만든 천리안이 여전히 성공하고 살아남아 있어야 될 텐데 다 없어졌죠. 그리고 네이버가 생겨났죠. 그래서 제 생각은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이 분명히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픈 AI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구글하고 네이버 어떻게 될 것인가?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도 있고 거기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갖는 교훈은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81년도 이후로 몇 번의 큰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살아남아서 지금 오픈 AI라는 회사의 지분의 45%를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또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가 답변을 한다면 부침도 많을 거고 실패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우리 지금 청취자들이 투자한 회사가 단기적으로 성공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가치 생산의 가치 사슬과 그 다음에 혁신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기업과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기업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새로운 기업일 수도 있고요. 과거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몇 차례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네. 정말 큰 혼란이 이것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산업 혹은 그 강자들의 재편 구도 우리가 그냥 당연히 최대 승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거는 깰 수 없는 구도라고 생각했던 플랫폼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부침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네요. 그럼요. 실제로 참 희한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폰이 출시되고 나서 정확히는 아이폰 3S인데요.
출시되고 나서 또 올해가 정확히 14년 후예요. 매 14년 후였는데 그 14년 후에 나오는 뭔가 큰 이 변동성이 존재하고 그 변동성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도전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그럼 마냥 좋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지금 이 변동성 안에서 변동이 크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한다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의사결정과 몰입을 통해서 대단히 큰 성장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네네. 근데 과연 그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뭔가 어디에서 승자가 나올 것이냐, 단순히 그렇죠. 검색 시장이냐, 아니면 네네. 참 근데 지금 예상하시기에 네.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새로이 부각될 수 있는 산업 혹은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참 일단 둘로 나눠서 제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미래 물론 저는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그 중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존이 그 97년도인가 상장을 했을 거예요. 네. 그때 저는 LG의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거든요. IMF 이제 막 시작할 때였죠. 그때 저도 1,000만 원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때 1,000만 원으로 나스닥에서 1,000만 원치 사면 제 기억에는 작년에 계산을 보니까 그게 50억 원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어야 돼. 미래를 그렇죠. 예지할 수 그렇죠. 있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가 더 있어요. 아마 제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으면 제가 그걸 버틸 수 있었을까? 팔았겠죠. 반드시 팔았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20년 후에 1,000만 원이 50억이 돼 있을 거라는 거를 상상할 수 있을까? 또는 평가하거나 예측 가능할까?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지금 현재 전체 수익, 특히 영업이익의 50%를 차지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AWS라고. 그게 51%를 차지해요. 근데 제프 베조스가 아마 2007년인가 6년이었을 거예요. 우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같은 그 쇼핑,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마켓플레이스를 하는 곳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시즌 같은 데는 서버 100만 대가 필요한데 평소에는 10만 대밖에 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90만 대 전기로 들어가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쓰라고 빌려주자라는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네. 그걸 내놨던 시기에 주가가 폭락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애널리스트들하고요. 왜냐면 그때까지도 적자였거든요. 우리 쿠팡 얼마 전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애널리스트들하고 모든 신문지상, 제가 그거 캡처도 있는데 타임지에서도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아마존이 망했다.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구름 속에서, 클라우드니까 구름 속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서 드디어 아마존이 망했다. 주식 팔아라 모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존 수익 영업이익의 1등 공신이면서 전체 51%의 영업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거나 또는 비상장 기업이라도 어떤 가능성이 있는 데를 투자를 해야 될까? 참 쉽지 않은 질문이고요. 과거 사례를만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상태가 되면 우리는 아마존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500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여전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하신 두 번째, AI 중에서도 생성 AI가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챗GPT와 같은 말을 생성하는 쪽과 그 다음에 미드전이나 달2 같은 형태 또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도 있습니다.처럼 그림을 생성을 하는 쪽, 그리고 또 음악이라든지 음향을 생성하는 쪽 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상용화가 제일 빠른 곳은 당연히 말을 생성을 하는 곳이고요. 챗GPT 같은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이런 기술과 제품들이 굉장히 빨리 애플리케이션하고 연동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자료 화면 하나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요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요번 주에 오픈 AI가 또 어떤 서비스를 시작을 했냐면은 플러그인 서비스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의 API나 서비스들을 다양한 앱에다가 플러그인으로 쉽게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 앱에서는 챗GPT한테 여행과 관련된 문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자면은 무슨 금융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앱 서비스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걸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가장 빠르게 전 세계 사용자를 확보를 한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챗GPT가 거의 모든 산업의 서비스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8.15 머니톡 챗GPT 서비스를 앱으로 출시할 수 있는 거죠. 플러그인 그렇죠. 형태로. 이제 그렇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서비스 도메인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서비스 도메인의 고객에게 엔드투엔드로 바로 닿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깊게 페네트레이션이 지금 그러니까 침투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것과 함께 나온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나온 또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어요. 그 코파일럿이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옆에 채팅창이 떠요. 그러면 내 친구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싶은데 이런 내용으로 이메일 써줄래? 그럼 이메일이 쫙 써져요. 이런 말은 넣고 이런 말은 빼줘. 그리고 약간 위트를 넣어줄래? 그럼 딱 만들어줘요. 그리고 내 친구 중에 몇 명은 베트남 친구도 있고 미국 애도 있는데 얘한테는 베트남 말로 보내고 얘한테는 불어로 보내줘. 그럼 번역까지 싹 해요. 그렇게 해서 보내라고 하면 이제 발송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거 보내는 친구들한테 첨부 파일로 내가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나온 새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파워포인트에 가서 똑같이 우리 회사 이번에 나온 제품은 이런 건데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지가 만들어요. 대화를 해가면서. 마치 옆에다가 대리급 직원 놓고 나서 야, 너 앉아서 파워포인트 만들어. 야, 표지는 이런 게 좋지 않겠니? 제목은 한번 네가 제시해 봐. 근데 제목을 좀 재밌게 해보자 라고 말을 하면 파워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와 같은 형태가 나오고 이 사티아 나델라가 이거를 지지난주에 발표를 하면서 이래요. 아이폰 이후에 가장 혁신적인 변화다. 우리 인간은 컴퓨터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키보드 배우는 법을 배웠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한메 타자 교실 기억하십니까? 저 위에서 글자 쭉쭉 떨어지는 거 맞추면서 마우스 쓰는 법을 배우고 엑셀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건데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서비스하고 연동해서 붙게 되고 그 안으로 침투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표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산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겠냐? 안 미치는 산업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지적 노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냐? 라고 본다면은 저는 우선은 예를 들면 고객 응대나 상담을 하는 쪽 같은데 챗봇 같은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콜센터 같은 데는 콜봇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런 거 참 많이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게 결합되면서 훨씬 사람처럼 전문적인 대응하는 게 이제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가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보고서를 쓰거나 혹은 리서치 회사들 같은 곳은 여태까지 뭐하냐면 그분들이 인터뷰를 하고 다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건 구글링이거든요. 그렇죠. 검색하고 문서 받고 거기다 인쇄하거나 화면에서 보면서 밑줄 그으면서 요약하고 이거 지금 챗GPT가 다 하거든요. 심지어 챗GPT한테 PDF를 던져주고 너 이거 정확하게 135자로 글을 한번 써봐 라고 하면은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조사를 하고 요약을 하고 보고서를 썼었던 영역들도 영향을 많이 받지 그 직업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일하는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링을 하고 인터뷰하고 했었던 것들 중에서 그 많은 일들을 AI에게 요구를 하고 거기서 어떤 통찰력을 끄집어낼 건가 하는 걸 집중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직업군 중에서 관련이 있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 화려 머니톡처럼 방송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 와서 머니톡 작가님 뵀는데 대본 참 잘 써요 얘가. 심지어 자기가 조사까지 하고요. 이 분야에서 누구 초청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하고 해서 섭외할 사람 하면 섭외 목록도 짜주고요. 투두 리스트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면 좋아? 그럼 질문 목록도 짜줍니다. 심지어는 생성 AI 같은 경우다 그럼 이걸 기반해서 가상인간도 만들어서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미디어 서비스, 뉴스 서비스 같은 쪽도 굉장히 임팩트가 커질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것들 보니까 진짜 우리 단순 이제까지 네. 어떻게 보면 좀 선망 직업이었던 뭐 예를 들어서 번역, 통번역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PPT 잘 만드는 분들이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색 잘하는 분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게 다 그리고 검색 시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환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환경이 어려진다기보다는 환경이 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변화하는 것에 적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필연이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모든 게 그냥 우연히 갑자기 만들어졌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 이 채널이 투자에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경제 관련된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경제 관점으로 본다면 이거는 거의 결정되고 확정된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게 내 직업에 어떤 영향을 할까, 내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실업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 이거 고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이 분야가 생겨날 것이다. 네,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요. 오히려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고생하는 자리에 AI가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입니다. 앞으로 7년 후 분포 이렇고요. 15년 후 분포 이렇습니다. 15년, 20년 후의 분포가.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8이에요. 2030년이 되면 합계 출산율이 0.6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만 봐도 글쎄 뭐 연애, 결혼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요. 20년 후가 되면요. 20세부터 60세의 노동 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됩니다. 네. 근데 저나 대표님이 20년 후에 저희 같은 사람이 잘 안 죽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딱 그 세대죠. 저 뭐죠?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 월남전 끝날 간 무렵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뭐 70살이 되고 80살이 돼서 잘 안 죽거든요. 그래서 60세부터 100세 인구는 2배가 됩니다. 네. 굉장히 힘든 문제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 체계들 병원에 가면 한 3,000원 내면은 약 다 받고 뭐 진료 다 받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인구가 줄지 않는 한 공무원이 줄기는 어렵죠. 네. 그럼 공무원 전체 급여들. 이거 우리 현재 20세부터 60세 인구가 내는 세금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 그리고 그들이 노동을 해서 법인세를 내고 있는 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20년 후는 어떻게 되냐? 인구가 절반을 줍니다. 노동 인구가. 결국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차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나마 없어질 자리를 인공지능이라도 없으면은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방법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난 한 200년 동안에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해낸 거는 생산성 향상이었거든요. 네. 대략 생산성이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15배가 지난 120년 동안 올라갔고요. 한국은 25배인가 30배가 올라갔어요. 생산성이요. 그만큼 우리는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지금 2% 될까 말까 하고 그 전후잖아요. 이건 사실은 경기 침체에 해당이 되는 낮은 성장률이 되죠. 그 성장률은 아까 말씀드리는 줄어드는 인구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생산성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예를 들면 또는 하다못해 5배 이상 올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가 유지되기가 어렵고요. 네. 그럼 향후에는 어떤 생산성을 올려야 되냐? 지적노동 생산성을 올려야죠. 공장의 근육노동 생산성 말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는 굉장히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걱정도 하기도 하고 혼란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대응하고 그냥 맞서서 이겨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전환기이고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